안녕하세요. 중앙중 3학년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한제국이 어떻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었는지의 과정과 이에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출발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출발하기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출발하기 1부터 보자면 한 나라가 자주 국가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독자적인 권리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국가의 행정을 돌볼 수 있는 권리, 말 그대로 행정권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국가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입법권,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자, 3번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흔히 외교권이라고 합니다. 4번 민사, 행정, 형사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 말 그대로 재판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육해공군을 포함한 국방기구와 조직상 편제된 모든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리, 군 통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들이 남의 나라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자주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출발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두 번째를 볼게요.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백성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계몽운동은 똑똑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라의 인재를 길러서 그 인재들을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기르자라는 것이 계몽운동입니다. 한편으로는 인재를 기르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기르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지 말자. 우린 지금 당장 급하다. 당장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무력을 써야 한다. 힘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무장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국민이라면, 백성이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 구한말 나라 빼앗기는 백성이라면 나는 계몽운동을 하겠다. 아니다. 나는 무장활동을 하겠다. 왜?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으로 총 8가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잔계대로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의 하나하나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차례차례 하나씩 가져가며 한 나라 대한제국을 멸망시켰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우선 지금 현재 대한제국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상황이었냐? 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를 조선에서 내쫓게 되면서 영향력을 강화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했던 러시아는 러프독의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이를 저지시켜 버리고요. 이렇게 조선 안에서 러시아의 힘이 커지게 되니까 일본은 또다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을미사변으로 또다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1900년 초반의 상황은 러시아와 일본의 권력 싸움이 아주 팽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황제잖아요. 아관파천을 단행한 후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돌아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고쳐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 사이에 껴서 새우 등 터지기가 괴로웠던 고종은 유럽의 벨기에나 스위스처럼 대한제국도 중립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외 중립선언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벨기에랑 스위스 있죠. 벨기에도 옆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이 껴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중립국 선언을 하게 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사이에 껴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중간에 껴있는 약소국이면 이 약소국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중립국 선언을 해요. 실제로 지금 스위스 대표적인 중립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립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줬을까요? 어쩌다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이 되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러일 전쟁입니다. 동아시아의 쪼렙인 일본이 유럽의 강대국인 이따만한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체급 차이로 보면은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어떻게 일본이 이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이 반은 이기고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선 러시아는 큰 나라다 보니까 그만큼 적이 되게 많았어요. 러시아가 싫었던 영국은 진작에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고 일본을 지원해 주었고, 미국 역시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승리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죠? 영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와주고 있고, 미국은 멀리서 지켜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편은 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강대국 등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일본은 기세 등등 선제 공격을 하여 러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러시아 약한 나라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쪼렙인 일본에게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땅덩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유럽에 붙어 있고, 지금 전쟁은 저 끝에 있는 극동 러시아 쪽에 반대쪽, 모스크바의 반대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에 있는 엄청 큰 함대인 발틱 함대를 이 아시아 쪽까지 바다를 뚫고 오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미 항해만으로도 너무 지쳐버린 이 해군들이 당연히 일본의 바다에서, 일본 쪽 바다, 즉 아시아 쪽 바다에서 싸우면 당연히 러시아는 힘이 없어서 손쉽게 일본이 이겨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러시아도 치웠겠다. 일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침략하러 가볼까요? 일단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대한제국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라는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지네 땅도 아니면서 우리 땅을 함부로 전쟁에 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 땅을 전쟁에서 마음대로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일 의정서의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대한제국의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전쟁에 유리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하겠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일본은 군사 전략상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영토부터 하나 빼앗기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시기에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보시면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고문을 둔다. 즉, 이 말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간섭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즉슨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삼겠다라는 그들의 야욕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재정 고문으로 들어온 메가다와 그리고 친일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 이 두 사람이 간섭을 하러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간섭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장인원과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스티븐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당연히 남의 나라를 간섭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 사람은 망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망언을 하냐? 한국 농민과 백성은 예전 정부에서처럼 학대받지 않으므로 일본인들을 환영한다. 일본인들을 환영한대요. 누구의 생각이죠? 지 생각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한국의 이완용 같은 충신? 뭔가 말이 안 되죠. 이완용 같은 충신과 이토 히로부미 같은 통감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누구의 생각인 건지 자기의 생각인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티븐스 못마땅합니다. 이때 미국으로 이민 갔던 우리나라 사람인 장인원과 전명훈이 운명적으로 한날 한시에 스티븐스를 죽이기 위해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여기 보시면 전명훈이 먼저 스티븐스를 향해 총을 탕 하고 쐈는데 스티븐스가 피해요. 그러면서 전명훈과 이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에서 장윈환이 이제 스티븐스를 쏴서 사살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둘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날 한시에 총을 손에 잡았다라는 거 굉장히 운명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죠. 이것 역시도 아직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차례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손에 들어서 무장 활동을 하는 이 장인환과 전명훈은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변호인들과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들에 의해서 감옥에서는 풀려나요. 하지만 이 둘이 굉장히 말년에는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에 돌아가시게 된다라는 사실 돌아가시게 된답니다. 이런 거 보면 독립운동가는 못 살고 친일파는 더 잘 살게 되는 현재 2020년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스티븐스를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국제 정세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외국 세력도 우리나라 편이 되어주진 않아요. 당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에도 강대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모두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지들이 뭔데 인정하고 허락해주는지 같이 한번 이 무슨 조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국은 일본과 미략, 비밀 조약을 맺어요. 어떻게 비밀 조약을, 왜 비밀 조약을 맺냐? 미국은 필리핀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를 가지고 싶었어요. 서로 가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너는 필리핀 가져. 그러면 나는 한반도 가질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왜 남의 땅을 가져가겠다라고 인정해주고 허락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바로 식민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섬나라 소울이 통한다고 이전에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둘이 동맹을 맺더니 이제는 각자 인도 그리고
대한제국을 가지겠다고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위해서 결국에 이 역시도 방금 살펴봤던 것 같이 제국주의로 인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러일 전쟁의 결과로 맺은 포츠머스 조약, 이 조약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서 손 떼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에게 모두 한반도의 지배를 인정받은 일본 기세등등하겠죠. 옳다구나 하고 이제 대한제국을 본격적으로 삼키기 위한 그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실행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을사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 영, 러의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침략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1910년이에요. 근데 사실 이미 이 을사조약을 맺은 1905년 11월에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에서 한 나라의 주권만큼 중요한 외교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교권이 없다라는 것, 그 말은 일본 없이는 그 어떤 다른 나라와도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겠고요. 더 나아가 총독부의 이 총독부 전에 있었던 통감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초대 통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누굴까? 여러분들 짐작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조약을 맺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가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에 가갖고 이렇게 닫혀 있어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실제로 이 덕수궁 중명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곳이 바로 을사조약을 맺은 장소이고 들어가면 박물관처럼 이렇게 을사조약을 맺은 모습을 모형처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이토 히로부미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갖다 팔았던 매국노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고종은 절대 승인하고 싶지 않았었던 이 조약에 강제로 고종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빼앗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매국노? 그쵸, 이완용이 있죠. 이완용. 바로 이완용이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이유? 바로 을사조약을 맺은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한 번씩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완용은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근택,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지용,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관이었던 권준현,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재순. 이러한 한 나라의 장관들이 황제인 고종이 아닌 이토 히로부미의 편에 서서 나라를 자진납세하듯 일본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당연히 호의호식하겠죠. 백성들은 삶이 점점 힘들어지겠고, 특히 여기 보시는 이 권중현이라는 사람은 권율 장군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권율 장군 기억나세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던 그 장군, 권율 장군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조선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몸바쳐 싸웠는데 후손은 일본에게 그 나라를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흔히들 우리는 이 사람을 매국, 나라를 판 사람들이다, 매국노, 나라를 판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을사오적의 이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을사조약을 맺게 되고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선 허망하죠. 한 나라가 이렇게 손쉽게
일본의 소나기에 넘어갈 수 있구나. 굉장히 허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허망하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죠. 당연히 우리나라 민족, 참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자결하는 방법, 시위하는 방법, 그리고 암살을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자결로서의 나라 자신의 저항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민영환과 이제 조병세라는 인물입니다. 민영환 선생은 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명성황후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이무군란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당시 이무군란 때 월급을 모래와 쌀을 섞어서 준 그 선해청의 담당자였던 민교모의 아들입니다. 그는 을사조약이 맺어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병세와 함께 고종을 찾아가 을사오적을 처형하자라는 상소를 올리게 되지만 오히려 일본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통하죠. 나라가 빼앗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상소까지 올렸는데 오히려 일본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유서를 쓰고 자결을 하면서 나라 잃은 슬픔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자결로서 자신의 저항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을사의병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건데 이전에 을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일어났던 을미의병에 이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게 반대하는 운동, 의병 운동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해의 이름을 따서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을사의병은 일단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때 을사의병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인물, 유교보위 최익현입니다. 자,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얼마나 대쪽 같은 보수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흥선대원군이 성리학의 대표적인 거점지인 서원 철폐를 단행하자 흥선대원군 물러나라 라는 하야 상소를 올리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화도 조약을 반대해요. 당연하죠. 위정척사파니까.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다가 결국에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을미의병에도 참가하고요. 마지막 을사의병에 참가를 했다가 대마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이 대마도 지금 일본 땅이잖아요. 나는 일본 놈들이 주는 밥 한 톨,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단식을 하다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강간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시면 장지연이라는 당시 황성신문의 기자였던 인물이 시일야 방성되고 나라를 잃어 밤새 목 놓아 울다라는 사설, 기사를 쓰게 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 라는 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봐라 머뭇거리고 으름장에 겁먹어 떨면서 매국의 역적의 됨을 달갑게 여겨서 4,000년 강토와 500년 종묘사직을 남의 나라에게 바치고 인천만 동포를 보라 남의 노예로 만드니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의 대신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넙죽 갖다 팔게 되어서 백성들은 남의 나라 노예가 되었다.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적인 성향의 글을 신문에다가 기재를 해서 실제 약간 친일파라고 좀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이 뭔진 모르겠지만 뭐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하는 글을 썼다. 아니면 진짜 뭐 친일이 옳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면서 이 사람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사람의 행동이 독립을 위한 이런 행동도 했는데 반면에 친일을 위한 행동도 했다라는 거, 이런 두 가지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 황제는 가만히 있을까요? 고종은 바보처럼 이완용의 도장을 빼앗겨 을사조약 체결을 당했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황제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고종은 일본 몰래 당시 엘리트 3명을 불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외국어가 능통해야겠죠. 일단 외국인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휘종이라는 선생은 아버지가 러시아 외교관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지내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외를 다니면서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모두 능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상설이라는 인물은 을사오적 당시에 국가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아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을사오적을 처단하자, 처형하자라는 상소를 올리고 이게 성사되지 않자 자결시도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제국에서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까지 가서 회의장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미 일본과 영국이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놓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회의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의장 앞에서 신문 기자들에게 대신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달하는 걸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때 외국어에 능통했던 이휘종 선생이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다라고 해요. 왜 대한제국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대한제국이 약자이기 때문인가? 대한제국의 대표는 법의 신, 정의의 신, 평화의 신을 찾아 헤이그까지 왔는데 법의 신, 정의의 신, 그리고 평화의 신, 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곳이 지금 만국의 평화를 외치고 있는 회의였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대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외면하냐? 라고 호소하는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헤이그 특사를 보낸 것이 들켜버리게 되고 고종은 이 빌미로 강제 퇴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이그로 갔던 이 3명은 아직 네덜란드에 있는데 일본이 그냥 다짜고짜 재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사형과 종신징역을 때리게 됩니다. 이들이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사형 혹은 종신징역을 받게 되는 거라 결국엔 헤이그 특사 이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러시아 연해주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준 열사는 이미 헤이그에서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렇게 고종이 강제퇴위 당하게 되면서 정미의병이라는 것이 또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정미의병 역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암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직접 나쁜 놈 처단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인물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분이죠. 안중근이 바로 을사조약을 맺은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됩니다. 다음 이재명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완용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록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때 입은 상처로 인해서 결국 이완용이 합병증으로 죽었다라고 하니 나라 팔아먹은 외국노를 처단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재명은 2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완용을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안타깝죠. 마지막으로는 이 을사오적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자라고 단체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바친 대가로 얼마나 많은 경우와 호의를 받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죽여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훗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너무 실패했네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다는 아니니까요. 자, 지금까지 을사조약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많았다, 독립운동만큼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을사조약이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된 것, 곧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인식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가져가는 건 이제 식은 죽 먹기예요. 차례차례대로 차관정치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부서의 차관에 일본인을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군대가 해산되니까 당연히 일자리를 잃은 군인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군대 해산과 그리고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라는 이유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의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백성, 유생 정도로만 의병이 구성되었다면 정미의병의 특징은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군인이 합류해서 전력이 강화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정미의병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대도 해산됐겠다. 외교권도 뺏겼겠다. 행정권도 다 빼앗겼겠다. 이제 그냥 차례대로 사법권 박탈하고 경찰권 박탈하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마지막 주권, 나라의 주인이 된 권리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복궁에는 대한제국의 태극기가 아닌 일본의 일장기가 걸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애국지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걸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불법이 되고 일본의 말을 모국어처럼 사용해야 하는 상황,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나요? 이제부턴 우리는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고 독립운동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끊임없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수업을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땅이었던 독도와 간도가 어떻게 일본과 중국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아직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